30분. 고작 30분이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벌어진 전면전이 끝나는데 걸린 시간이죠. 캄보디아의 주요 군사시설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중국제 방공망은 단 한 차례도 요격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중심에는 1억 원짜리 한국산 폭탄이 있었습니다. 미국 JDAM보다 4배 긴 사거리. 절반 가격의 명중률 100%. 전 세계가 경악했죠. 우리가 한국에 뒤처졌다. 펜타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떤 무기를 개발한 걸까요? 어떻게 이 전쟁을 단숨에 끝낼 수 있었을까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의 로켓 기지가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보고가 들어온 건 새벽 3시였어요. 캄보디아가 태국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태국이 반격에 나선 지 불과 30분 만이었죠. 펜타곤 작전실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담당 분석관들은 위성 영상을 반복해서 재생했어요. 그 폭탄은 스스로 날개를 펼치고 목표물을 찾아 날아갔습니다. 100km라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거리를요. 그런데 그게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마커스 해밍턴입니다. 펜타곤에서 무기체계 분석 자문관으로 일한 지 15년째죠. 그 전에는 영국군과 NATO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30년 동안 미국 무기만 믿고 살아왔어요. 그날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긴장 관계는 오래된 문제였어요. 국경 분쟁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죠. 프레아비헤아르 사원을 둘러싼 영토 분쟁이 시발점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간헐적으로 총격전이 발생했고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캄보디아 훈센 정권이 중국과 본격적으로 손을 잡으면서 판도가 바뀌었어요. 중국은 캄보디아 리암 항구에 대규모 시설을 건설했습니다. 명목상으론 민간 항구였지만 3,000m 활주로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었죠. 전투기가 이착륙 가능한 군사기지였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자유롭게 출입하기 시작했어요. 태국으로선 목에 칼이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게다가 캄보디아는 중국으로부터 장거리 로켓까지 도입했죠. WSB 다연장 로켓이었습니다. 사거리 180km. 방콕까지 닿는 거리였어요. 태국 정부가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외교적 항의가 이어졌지만 캄보디아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훈센 총리는 오히려 도발의 강도를 높여갔어요. 국경 마을에 대한 포격이 시작된 건 2025년 12월 8일 저녁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태국 국경 마을 3곳에 로켓포를 퍼부었어요. 민간인 거주지였죠.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국경 지역엔 계엄령이 내려졌습니다. 펜타곤도 발칵 뒤집혔어요. 동남아시아에서 전면전이 터질 조짐이었으니까요. 당일 밤 긴급 소집 명령을 받았습니다. 무기체계 분석 자문관으로서 상황 평가가 필요했던 거죠. 솔직히 걱정이 앞섰어요. 태국 공군이 반격에 나서면 민간인 피해가 클 게 뻔했습니다. 캄보디아의 로켓 기지는 민가와 인접해 있었거든요. 정밀 타격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죠. 하지만 태국이 보유한 F-16은 구형 모델이었어요. 정밀 유도 폭탄을 장착하더라도 근접 투하가 불가피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적진 깊숙이 침투해야 한다는 의미였죠. 방공망에 노출될 위험이 상당했어요. 캄보디아는 중국제 방공 미사일을 이미 배치해둔 상태였습니다. 격추당할 가능성이 높았죠.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전투기 손실, 조종사 포로, 그리고 전면전 확대. 그런데 펜타곤 작전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모두가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죠. 옆자리 분석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그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더군요. 직접 보십시오. 위성 영상이 실시간으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태국 우타파오 공군기지에서 F-16 2대가 이륙했어요. 캄보디아에 공격이 있은 지 18분째였습니다. 빠른 대응이었죠. 전투기들은 국경 방향으로 고도를 높여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국경선을 넘지 않더군요. 태국 영공 안쪽에서 선회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뭘 기다리는 겁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F-16 한 대가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고도 7,000m에서였죠. 폭탄이 낙하하는 순간 무언가 펼쳐졌어요. 날개였습니다. 폭탄에 날개가 달려 있었던 거예요. 눈을 의심했죠. 활공 유도 폭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폭탄탄과는 형태가 달랐어요. 날개가 더 크고 더 정교했습니다. 폭탄은 국경선을 넘어 캄보디아 영공으로 진입했어요. 고도를 유지한 채 활공했습니다. 마치 맹금류가 먹이를 향해 날아가는 모습 같았죠. 위성이 폭탄의 궤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했어요. 50km, 70km, 90km. 숨이 막혔습니다. 대체 이게 뭡니까? 옆자리 분석관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우리 무기가 아닙니다. 100km를 비행한 폭탄은 정확히 목표물 상공에서 낙하했어요. 캄보디아 로켓 기지였습니다. 폭발이 일어났죠. 섬광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기 기둥이 솟아올랐고요. 두 번째 F-16도 같은 방식으로 폭탄을 투하했어요. 또 다른 군사시설이 목표였습니다. 역시 100km 거리였죠. 정확히 명중했어요. 세 번째 목표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탄약고가 폭발하면서 2차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죠. 밤하늘이 한낮처럼 밝아졌어요. 작전 시간은 30분도 채 안 걸렸습니다. 태국 전투기들은 단 한 발의 총격도 받지 않았어요. 국경을 넘지 않았으니까요. 방공망의 탐지조차 되지 않은 겁니다.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30년간 무기 분석을 해왔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의 JDAM은 최대 사거리가 28km예요. 그것도 최상의 조건에서요. 그런데 저 폭탄은 100km를 날아갔습니다. 거의 4배에 가까운 거리였어요. 게다가 명중률이 100%였죠. 세 발 모두 오차 없이 명중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무기입니까? 작전실장이 파일 하나를 건넸습니다. 자료를 보십시오. 파일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KGGB.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손이 떨렸어요. 한국이요? 작전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태국이 작년에 도입한 폭탄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이 이런 무기를 만든다고요? 자동차와 휴대폰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반도체도 유명하죠. 하지만 정밀 유도 폭탄이라니요. 그것도 미국 무기를 압도하는 성능이라니요. 자료를 펼쳤습니다. 사거리 110km. 명중 오차 1m 이내. 단가 1억 원.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미국 JDAM의 가격은 2억 원이에요. 사거리는 28km죠. 절반 가격의 4배 성능이었습니다. 말이 안 됐어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였죠. 하지만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볼 때마다 결과는 같았죠. 폭탄은 날개를 펴고 활공했어요. 100km를 날아가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오차가 없었어요. 30년간 숫자로 세상을 판단해왔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었죠. 그날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한국이 만든 폭탄이 미국 무기를 넘어섰습니다. 작전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진 듯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 경력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미국 무기가 최고라고 믿었던 제 신념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세상은 이미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이름은 코리아였습니다. 파일을 덮으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겠군. 다음 날 오전 8시 펜타곤 회의실에 고위 장성들이 집결했습니다. 국방부 작전국장 제임스 워커 장군이 회의를 주재했죠. 자료 뭉치를 들고 입장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전날 밤 영상이 이미 공유된 상태였거든요. 워커 장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해밍턴 대령, 어제 태국 작전에 관해 브리핑해 주시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KGGB 자료가 떴어요. 정밀 유도 폭탄이라는 제목이 보였죠.
제조국 항목엔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한국이요? 한 분석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자동차나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다른 장교도 끼어들었죠. 휴대폰은 괜찮던데 무기는 또 다른 얘기 아닙니까? 침착하게 데이터 시트를 넘겼어요. 사거리 110km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죠. 워커 장군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110km라. 우리 JDAM은 28km 아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약 4배 차이죠. 숫자를 듣는 순간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중령이 손을 들었어요. 혹시 측정 오류는 아닙니까? 위성 데이터 확인했습니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F-16이 국경 안쪽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장면이었죠. 날개가 펼쳐지고 활공하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100km를 비행해 목표물에 명중했습니다. 오차는 1m 이내였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말을 이었습니다. 가격은 1억 원입니다. 이번엔 더 큰 반응이 나왔죠. 1억? 워커 장군이 되물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JDAM 단가가 얼마죠? 자료를 넘겼습니다. 2억 원입니다. 숫자가 화면에 나란히 떴어요. JDAM 사거리 28km, 가격 2억 원. KGGB 사거리 110km, 가격 1억 원.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수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됐죠. 성능이 4배 뛰어난데 가격은 절반이라니요? 한 대령이 손을 내저었어요. 뭔가 속임수가 있을 겁니다. 다른 장교도 동조했죠. 아마 조립 수준일 겁니다. 핵심 부품은 수입했을 거예요. 자료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자체 개발했습니다. 화면에 개발 과정이 나왔어요. 날개 전개 기구, GPS 유도 장치, 탄두 설계까지요. 전부 국산 기술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불신에서 당혹감으로 전환되는 느낌이었죠. 한 분석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실전은 다릅니다. 한 번 맞췄다고 성공은 아니죠.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지난 7월에도 동일한 작전이 있었습니다. 태국 공군의 훈련 기록이었죠. KGGB 20발을 투하했고 20발 전부 명중했습니다. 명중률 100%였어요. 워커 장군이 팔짱을 꼈습니다. 100%라. 우리 JDAM 명중률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실전 기준 약 85%입니다. 숫자는 냉정했어요. 한국 무기가 미국 무기보다 우수했습니다. 사거리도 가격도 명중률도요. 하지만 회의실엔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었어요. 한 소령이 빗댄 말투로 물었습니다. 혹시 중국 기술 베낀 거 아닙니까? 주변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죠. 한숨을 쉬었어요. 중국은 이런 무기가 없습니다. 자료를 하나 더 펼쳤습니다. 중국의 유도 폭탄 목록이었죠. LS6는 사거리 60km였어요. FT 시리즈도 비슷했습니다. 110km급은 없었죠. 말을 이었어요. 오히려 중국이 한국 기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커 장군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정보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KGGB를 분석 중입니다. 자국 무기 개발에 참고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죠. 회의실이 또 조용해졌어요. 중국조차 한국 무기를 연구한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죠. 숫자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사거리 110km, 가격 1억, 명중률 100%.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표정들이었어요. 30년 넘게 미국 무기가 최고라고 믿어왔으니까요. 한 준장이 불편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실전 검증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제 작전이 전부잖아요. 고개를 저었죠. 태국은 2023년부터 KGGB를 운용했습니다. 훈련 횟수만 50회가 넘어요. 또 다른 자료가 화면에 떴습니다. 태국 공군의 훈련 일지였죠. 매번 명중률이 95% 이상이었어요. 실전 같은 조건에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워커 장군이 팔짱을 풀었어요. 다른 나라도 도입했습니까? 수출 현황을 보여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계약을 검토 중입니다. 베트남도 관심을 보이고 있죠.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한국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한 대령이 비아냥거렸죠. 결국 가격 때문 아닙니까? 싸니까 사는 거죠.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성능이 검증됐기 때문입니다. 싸기만 하면 중국제를 샀겠죠.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중국 무기가 저렴하지만 신뢰도가 낮다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마지막 자료를 펼쳤습니다. KGGB는 실시간 목표 수정이 가능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또 변했어요. 이건 고급 기능이었거든요. 투하 후에도 목표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죠. 워커 장군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JDAM도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신형 JDAM ER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3억 원이죠. 또 가격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3억 대 1억.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3배 차이였어요. 한 중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이런 걸 만든 겁니까? 저도 궁금했어요. 자료를 뒤져봤지만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한국이 방산 기술에서 엄청난 도약을 이뤘다는 거요. 워커 장군이 저를 쳐다봤어요. 해밍턴 대령, 솔직한 평가를 해주시죠.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간 신봉했던 믿음을 흔드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숫자는 냉정했어요. KGGB는 현존 최고 수준의 활공 유도 폭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말을 이었습니다. 사거리, 가격, 명중률 모든 면에서 우리 무기를 앞섭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었죠. 워커 장군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군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은 자동차와 반도체의 나라였죠. 그런 나라가 이제 무기까지 만들고 있었어요. 그것도 미국보다 나은 성능으로요. 한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 겁니까? 워커 장군이 손을 내었어요. 그건 정치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죠.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어요. 미국이 한국 무기를 사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홀로 자료를 정리했죠. 화면엔 여전히 KGGB 데이터가 떠 있었어요. 110km, 1억 원, 명중률 100%. 숫자를 볼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0년간 미국 무기가 최고라고 믿었거든요. JDAM, A120, 토마호크.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부했죠. 하지만 이제 그 믿음에 균열이 생겼어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만든 폭탄이 제 신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 D.C.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먹구름이 끼어 있었죠. 혹시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미국이 더 이상 절대 강자가 아닌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파일을 닫으며 중얼거렸어요. 혹시 진짜일지도 모르겠군. 한국의 기술력이요.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뒤로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110km라는 숫자가 계속 맴돌았어요. 노트북을 켜고 영상을 다시 열었습니다. 태국 F-16이 투하하는 장면이었죠. 화면을 천천히 재생했어요. 폭탄이 기체에서 분리되는 순간부터요. 2초 후 날개가 펼쳐졌습니다. 정확히 좌우 대칭으로 전개됐어요. 기계적 정밀도가 느껴졌죠. 폭탄은 고도를 유지하며 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꼬리 날개가 방향을 조정하는 게 보였어요. GPS 유도 장치가 작동하는 거였죠. 10km, 20km. 화면 하단에 거리가 표시됐습니다.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50km를 지날 때도 고도가 일정했습니다.
공기역학적으로 완벽한 설계였죠. 70km, 80km. 여전히 안정적이었어요. 미국 JDAM이라면 진작 추락했을 거리였습니다. 90km를 넘어섰어요. 목표물이 화면에 잡히기 시작했죠. 캄보디아 로켓 기지였습니다. 폭탄의 궤적이 미세하게 조정됐어요. 꼬리 날개가 움직이며 각도를 바꿨습니다. 정밀 유도가 시작된 거죠. 100km 지점에서 폭탄이 강화했어요. 목표물을 향해 수직으로 떨어졌습니다. 충돌 순간 섬광이 터졌죠. 정확히 기지 중앙이었어요. 폭발 지점을 확대했습니다. 오차를 측정하려고요. 위성 데이터와 비교해봤어요. 목표 지점에서 오차는 0.8m였습니다. 1m도 안 되는 거리죠. 놀라운 정확도였어요. 미국 JDAM의 평균 오차는 5m예요. 5배 차이였습니다. 데이터 시트를 펼쳤어요. 7월 훈련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20발 투하, 20발 명중. 명중률 100%였죠. 각 탄의 오차도 기록돼 있었어요. 최소 0.5m, 최대 1.8m. 평균은 1.1m였습니다. 일관성이 놀라웠어요. 어떻게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이렇게 압도할 수 있을까요? 펜타곤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무기를 만들었는지 궁금했거든요. 한국 방산 관련 자료를 찾았죠.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방산 기술이 전무했어요. 미국에서 무기를 사다 쓰는 나라였죠. 그런데 1980년대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K1 전차를 자체 개발했어요. 처음엔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했지만 점차 독자 기술을 축적했죠. 1990년대엔 K9 자주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전환점이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이었거든요. 발사 속도가 분당 6발이었습니다. 독일제가 분당 3발인 걸 감안하면 2배 빠른 거죠. 폴란드가 1000문 넘게 주문한 이유를 알겠더군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는지요. 자료를 읽다 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먼저였어요. 현대, 기아가 1990년대에 급성장했죠. 정밀 기계 가공 기술을 축적한 겁니다. 그 기술이 전차와 장갑차 제작으로 이어졌어요. 반도체 산업도 한몫했습니다. 삼성과 SK가 세계 1위였죠. 미세 공정 기술, 센서 기술을 보유하게 됐어요. 이게 유도 무기 개발의 기반이 된 겁니다. 조선 산업도 빼놓을 수 없었어요. 한국은 세계 최대 조선국이었습니다. 대형 구조물 설계와 용접 기술이 뛰어났죠. 이게 함정 건조로 연결됐어요. 감탄했습니다. 모든 게 연결돼 있었거든요. 민간 기술이 군사 기술로 자연스럽게 전환됐어요. KGGB 개발 과정도 확인했습니다. 2018년 프로젝트가 시작됐죠.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주도했어요. 그런데 협력사 목록을 보고 놀랐습니다. 100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참여했더군요. 날개 제작, GPS 모듈, 폭약, 신관. 모든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한 겁니다. 수입 의존도가 거의 없었어요. 이게 가격 경쟁력의 비밀이었습니다. 미국은 대기업 몇 곳이 독점하죠. 부품값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경쟁하며 가격을 낮췄죠. 품질은 유지하면서요. 풍동 실험 기록도 인상적이었어요. 300회 이상 테스트했더군요. 날개 각도를 0.5도씩 조정하며 최저값을 찾았어요. 이런 집요함이 110km 사거리를 만든 겁니다. GPS 유도 장치도 독자 개발이었어요. 한국 기업이 만든 반도체가 들어갔죠. 오차 범위가 미국 제품보다 작았습니다. 그래서 명중률이 100%에 가까운 거예요. 또 다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방산 육성 정책이었죠. 2000년대부터 체계적으로 투자했더군요. 연구 개발비를 꾸준히 늘렸어요. 2024년 기준 국방 예산의 8%가 연구 개발이었습니다. 미국이 2%인 걸 생각하면 4배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난 겁니다. 수출 통계도 확인했어요. 2014년 한국 방산 수출액은 36억 달러였습니다.
10년 만에 170억 달러로 늘었죠. 거의 5배 성장이었어요. 주요 수출품도 다양했습니다.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천궁 미사일, 잠수함. 이제 KGGB까지 추가된 거죠. 경쟁국들 반응도 찾아봤어요. 중국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자국 제품을 압도하니까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K9이 러시아제 자주포보다 우수했거든요. 유럽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대량 도입을 결정한 게 신호탄이었죠. 노르웨이, 에스토니아도 관심을 보였어요. 중동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UAE가 앞장섰죠. 이집트도 K9을 도입했어요. 동남아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모두 한국 무기를 운용 중이거나 검토 중이었죠. 의자에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요. 40년 동안 쌓아온 기술력의 결과라고요. 자동차에서 시작해 반도체, 조선을 거쳐 방산까지.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단순히 휴대폰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죠. 종합기술 강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술이 이제 무기로 꼽힌 겁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펜타곤 작전실에 긴급 경보가 울렸어요. 캄보디아군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정보였죠. 위성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국경 지역에 병력이 집결하고 있었어요. 트럭 50여 대가 이동 중이었죠. 로켓포도 재배치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지원을 받은 게 분명했어요. 새로운 HQ-12 방공 미사일도 눈에 띄었습니다. 즉시 상황실로 향했어요. 장성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죠. 워커 장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훈센이 정말 미쳤군요. 또 도발하려나 봅니다. 옆에 있던 대령이 말했어요. 이번엔 방공망을 강화했더군요. 태국이 쉽지 않을 겁니다.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캄보디아의 배치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로켓 기지 위치, 방공망 배치도를 확인했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태국이 어떻게 대응할지요. 계산이 끝났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태국은 30분 안에 출격할 겁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죠. 워커 장군이 저를 쳐다봤어요. 뭐라고요? 침착하게 반복했습니다. 30분 안에 F-16이 뜰 겁니다.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해밍턴 대령, 또 시작입니까? 한 준장이 비웃었죠. 태국이 그렇게 빨리 움직일 리 없습니다. 다른 장교도 거들었어요. 작전 준비만 이 시간은 걸립니다. 30분이라니 말도 안 되죠. 데이터를 근거로 설명했어요. KGGB는 사전 장착이 가능합니다. 대기 시간이 짧죠.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워커 장군이 손을 내었습니다. 근거 없는 예측은 그만하시죠.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17분이었습니다. 지켜보시죠. 그렇게 말하고 모니터 앞에 앉았어요.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뒷자리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한 대령이 비아냥거렸어요. 벌써 5분인데요?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직 25분 남았다.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여전히 조용했죠. 워커 장군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벌써 10분인데 소식이 없군요. 옆자리 분석관이 저를 힐끔 봤어요. 조롱하는 눈빛이었죠.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속마음은 조급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15분이 지났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더 냉소적으로 변했습니다. 한 준장이 크게 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헛소리였어요. 한 중령이 거들었죠. 한국 무기에 너무 빠지신 거 아닙니까? 다른 장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령님, 이제 그만하시죠. 말없이 화면만 응시했어요.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속으로 되뇌었죠. 데이터를 믿는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혹시 제가 틀렸나요? 계산을 다시 떠올렸어요.
KGGB 사전 장착 시간 10분, 출격 준비 15분. 총 25분. 여유를 둬서 30분이라고 했었죠. 아직 15분 남았습니다. 20분이 지났어요. 워커 장군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간 낭비군요. 전 가보겠습니다. 다른 장성들도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죠. 한 대령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예측은 예측일 뿐입니다.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타들어갔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5분만 더. 제발 5분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23분이 됐습니다. 회의실엔 저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다들 제 뒤에서 비웃으며 나가고 있었죠. 한국 무기 전도사님. 데이터 신봉자. 조롱하는 말들이 들렸습니다. 모니터만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나? 의심이 스며들었어요. 아니, 데이터는 명확했다. 스스로를 다독였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24분째였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1분만 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25분째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위성 담당 분석관이 소리쳤어요. 태국 우타파오 기지에서 전투기 이륙 중입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화면으로 달려들었어요. F-16 2대가 활주로를 박차고 올라갔습니다. 시각은 정확히 2시 42분이었죠. 캄보디아 군 집결 정보가 들어온 지 25분째였어요. 워커 장군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5분 차이네요. 제 예측보다 빨랐습니다.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죠. 방금 전까지 비웃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증명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효율성을요. F-16들은 빠르게 고도를 높였어요. 국경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화면을 주시했어요. 전투기들이 국경선 20km 수준에서 멈췄습니다. 태국 영공 안쪽이었죠. 고도 7,500m를 유지했어요. 첫 번째 F-16이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KGGB였어요. 날개가 펼쳐지며 활공을 시작했죠. 위성이 궤적을 추적했습니다. 화면 하단에 거리가 표시됐어요. 30km, 50km, 70km.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화면만 바라봤죠. 90km를 넘어섰어요. 목표물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캄보디아 로켓 기지였죠. 방금 재배치를 마친 곳이었어요. 폭탄이 정확히 기지 중앙으로 떨어졌습니다. 섬광이 터졌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죠. 2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로켓 탄약이 연쇄 폭발한 거예요. 두 번째 F-16도 투하했습니다. 또 다른 군사시설이 목표였죠. 역시 정확히 명중했어요.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어요. 투하 후 8분이 지났습니다. 두 곳의 로켓 기지가 완전히 파괴됐죠.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워커 장군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데이터를 가리켰습니다. KGGB 운용 매뉴얼을 분석했습니다. 화면에 자료를 띄웠어요. 사전 장착 시 대기 시간 10분, 출격 준비 15분. 총 25분이면 충분했죠. 그래서 30분이라고 예측한 겁니다. 워커 장군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믿을 수가 없군요. 다른 장교들도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말을 이었어요. 한국 무기는 효율적입니다. 빠르고 정확하죠. 화면에선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캄보디아의 재공세 준비는 35분 만에 무산됐습니다. 두 곳의 핵심 기지가 사라졌으니까요. 중국이 지원한 방공망도 무용지물이었죠. 태국 전투기는 국경을 넘지 않았어요. 방공 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작전을 수행한 겁니다. 완벽한 승리였어요. 위성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명중 오차는 각각 0.7m,
0.9m, 1.1m였죠. 평균 0.9m였어요. 놀라운 정확도였습니다. 한 분석관이 허탈하게 웃었어요. 이게 정말 한국 무기입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죠. 워커 장군이 고개를 들었어요. 대령,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주변에서도 인정하는 분위기였죠. 예측이 정확했어요. 놀랍습니다. 정말로. 겸손하게 답했어요. 데이터가 말해준 겁니다. 전 해석만 했을 뿐이죠. 하지만 속으로론 뿌듯했어요. 마침내 증명했으니까요. 한국 무기의 위력을요. 말이 아닌 현실로요. 화면에선 태국 전투기들이 귀환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발의 공격도 받지 않았어요. 안전하게 임무를 완수한 거죠. 작전 시간을 정리했습니다. 정보 입수부터 폭격 완료까지 35분. 미군이라면 최소 2시간은 걸렸을 겁니다. 효율의 차이였어요. 한국 무기가 가능하게 만든 거죠. 워커 장군이 제게 다가왔어요. 해밍턴 대령,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을 비웃은 게 부끄럽군요. 손을 내밀었어요.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시원했어요. 드디어 인정받았으니까요.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한국 무기를 비웃지 않았죠. 숫자가 증명했어요. 그리고 현실이 확인시켜줬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가 전쟁의 룰을 바꾸고 있다는 걸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세상이 곧 알게 될 거라고요.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요. 그리고 미국이 더 이상 유일한 강자가 아니라는 걸요. 다음 날 새벽 캄보디아 정권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태국의 추가 타격이 시작됐거든요. 밤새 작전실을 지켰어요.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했죠. 새벽 4시 태국 공군이 대규모 출격에 나섰습니다. 이번엔 F-16만이 아니었어요. FA-50 경공격기 12대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한국산 전투기였죠. 위성 화면에 편대가 잡혔어요. 국경 지역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도 대응했어요. HQ-12 방공 미사일을 발사 준비했죠. 중국이 지원한 최신형이었습니다. 사거리 42km에 달했어요. 레이더가 태국 전투기들을 포착했습니다. 미사일 발사대가 각도를 조정했죠. 하지만 태국 편대는 50km 밖에서 멈췄어요. 방공망 사거리 바깥이었습니다. FA-50들이 일제히 폭탄을 투하했어요. KGGB였습니다. 12발이 동시에 날개를 펼쳤죠. 장관이었어요. 하늘에 날개 달린 폭탄들이 활공하는 모습이요. 캄보디아 레이더는 당황했을 겁니다. 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공격이 들어왔으니까요. HQ-12는 한 발도 발사되지 못했어요. 목표물이 사거리 바깥이었거든요. KGGB들은 정확히 비행했습니다. 50km를 넘어 60km, 70km. 각자의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죠. 첫 번째 목표는 방공 레이더 기지였어요. 폭탄이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레이더 안테나가 산산조각 났죠. 두 번째는 HQ-12 발사대였어요. 역시 직격당했습니다. 미사일이 폭발하며 2차 폭발이 일어났죠.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탄약고였어요. 연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밤하늘이 한낮처럼 밝아졌죠. 나머지 폭탄들도 차례로 명중했어요. 통신시설, 지휘소, 병력 집결지. 모든 목표물이 정확히 타격됐습니다. 12발 중 12발 전부 명중이었죠. 명중률 100%였어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캄보디아 방공망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HQ-12는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습니다. 사거리 밖에서 날아온 공격이었으니까요. 중국이 자랑하던 방공 체계가 무용지물이 된 거죠. 새벽 5시 추가 보고가 들어왔어요. 태국이 K136 구룡 다연장 로켓을 투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산 로켓이었죠. 130mm 구경의 사거리 36km였어요. 국경 지역에 배치된 캄보디아 병력을 타격하는 용도였습니다. 위성이 발사 장면을 포착했어요.
36발이 동시에 발사됐습니다. 하늘을 가득 채운 로켓들이 포물선을 그렸죠. 30초 뒤 캄보디아 진지에 착탄했어요. 연속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병력 집결지가 순식간에 초토화됐죠. 피해 규모를 계산했어요. 최소 200명 이상이 전투 불능 상태가 됐을 겁니다. 작전실에 긴급 보고가 또 들어왔어요. 훈센 총리와 그의 아들이 푸놈펜을 떠났습니다. 은신처로 도망친 거였죠. 상황이 통제 불능에 빠진 겁니다. 한 분석관이 중얼거렸어요. 캄보디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워커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 무기 때문이군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KGB 명중률 100%, HQ-12 요격률 0%, FA-50 운용 12대, 손실 0대, K-136 발사 36발, 전탄 명중. 숫자는 명확했어요. 한국 무기가 캄보디아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CNN 속보가 떴습니다. 작전실 화면에 뉴스가 나왔어요. 앵커가 긴급하게 말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전쟁에서 중국 무기 체계가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화면에 폭발 영상이 나왔죠. HQ-12가 파괴되는 장면이었어요. 앵커가 말을 이었습니다. 태국이 운용한 한국산 무기들이 압도적 우위를 보였습니다. KGB와 FA-50, K-136의 사진이 화면에 떴어요. 전문가들은 K방산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작전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CNN이 한국 무기를 조명하는 건 이례적이었거든요. 뉴스는 계속됐어요. 중국이 지원한 캄보디아 방공망은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가 나왔죠. 한국 무기의 사거리가 중국 방공 미사일을 초과합니다. 근본적인 기술 격차죠. 숫자가 화면에 나왔어요. KGB 사거리 110km, HQ-12 사거리 42km. 2배 이상 차이였습니다. 앵커가 마무리했어요. 이번 전쟁은 방산 기술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작전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워커 장군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중국 무기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한 대령이 말했죠. 한국 무기가 너무 앞선 겁니다.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태국의 손실은 전무했습니다. 전투기 격추 0, 조종사 부상 0, 임무 실패 0. 완벽한 일방적 승리였죠. 반면 캄보디아는 괴멸 직전이었어요. 핵심 군사시설 대부분이 파괴됐습니다. 방공망은 완전히 무너졌죠. 지휘체계도 마비됐어요. 이 모든 게 한국 무기 덕분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중국산 무기가 불타는 동안 한국산은 날아올랐다고요. 기술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할 줄은 몰랐습니다. 한 분석관이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대령님, 국제무기 시장 반응입니다. 자료를 펼쳤죠. 사우디아라비아가 KGB 500기 긴급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베트남도 300기 계약을 추진 중이었어요. 필리핀이 FA-50 도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폴란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계가 한국 무기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워커 장군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장 판도가 바뀌겠군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무기 수출액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70억 달러였는데 2025년엔 200억을 넘을 전망이었죠. 세계 7위 수준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죠. 그리고 새로운 시대도요.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떠오르는 시대요. 작전실에서 또 보고가 들어왔어요. 캄보디아가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전쟁이 사실상 끝난 거였죠. 48시간도 안 걸렸어요. 한국 무기가 전쟁을 끝낸 겁니다. 워커 장군이 저를 쳐다봤어요. 해밍턴 대령,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준 것뿐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론 감격했어요. 드디어 세상이 알게 됐으니까요. 한국의 기술력을요. CNN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이번엔 다른 앵커였어요.
한국방산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증시 그래프가 나왔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20% 올랐습니다. LI지넥스원도 15% 급등했어요. 시장이 반응하고 있었죠. 앵커가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K방산의 시대가 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30년간 미국 무기를 신봉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알아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요. 한국이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요. 이젠 세계가 한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중국제 무기가 무너지는 동안 한국제는 완벽했어요. 숫자로 증명됐죠. 그리고 현실이 확인시켜줬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펜타곤에 제출할 공식 분석 보고서였죠.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전쟁 분석 한국 무기 체계의 우월성 검증. 숫자와 사실로 가득 찬 보고서가 될 거예요.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요. 그리고 그 데이터는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의 기술로 재편된다고요. 이틀날 국방부 장관 주재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에 고위 장성들이 모였어요. 국방장관 로버트 케인스가 화면에 나타났죠.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전쟁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믿기 어렵더군요. 단상에 섰습니다. 손에 든 자료는 모든 걸 정리한 분석 보고서였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화면에 전투 결과를 띄웠어요. 태국 손실 제로. 캄보디아 핵심 시설 전멸. 전쟁 기간 48시간.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장관이 화면을 응시했어요. 회의실은 조용했죠. 이 결과가 정말 한국 무기 때문입니까? 장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장관님. KGGB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폭탄이 날아가 명중하는 장면이었죠. 15발 투하, 15발 전탄 명중입니다. 장관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다고요? 예, 장관님. 워커 장군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JDAM 명중률은 어떻습니까?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실전 기준 85%입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장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중국 방공망은요? 전투 기록을 보여줬어요. HQ-12는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습니다. 파괴된 방공 기지 사진이 나왔죠. 사거리가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준장이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설명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중국 방공망 사거리 밖에서 작동합니다. 장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기술 격차가 그 정도입니까?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예, 그 정도입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죠. 장관이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동맹국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500기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장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사우디가요? 우리 무기를 두고? 고개를 끄덕였죠. 베트남도 300기 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나왔어요. 폴란드는 한국산 자주포를 천문 도입했습니다. 장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폴란드는 NATO 회원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장관님. 워커 장군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우리 무기를 안 삽니까?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가격과 성능 때문입니다. 한 대령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 무기 성능이 떨어진다는 겁니까?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한국이 앞섰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죠. 장관이 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물었어요. 해밍턴 대령.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30년 경력을 걸고 솔직히 말해주시죠. 회의실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렸어요. 우리가 한국에게 졌습니까? 그 한마디가 공기를 얼렸습니다. 30년 군 생활을 떠올렸어요. JDAM, 토마호크, 패트리어트. 모두 세계 최고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 무기 체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30초 넘게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누군가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소리만 회의실에 울렸죠. 장관이 책상을 쓸어내렸어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워커 장군도 고개를 떨궜죠. 다른 장성들도 침묵했습니다. 그때 해군 제독이 입을 열었어요. 장관님, 우리 함대는 어떻게 합니까? 장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요? 제독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항모 타격단도 재검토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한국이 대함 미사일도 개발 중입니다. 제독의 얼굴이 굳었어요. 해성 미사일입니다. 사거리 400km죠. 400km? 제독이 놀라 물었습니다. 우리 하푼이 130km인데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3배 이상 차이입니다. 제독이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공군 사령관이 질문했어요. F-35는 어떻습니까? 다음 자료를 펼쳤죠. 한국이 KF-21을 개발했습니다. 사령관이 눈을 크게 떴어요. 스텔스 전투기를요? 4.5세대 전투기입니다. 2026년 실전 배치 예정이죠. 사령관이 말을 잃었습니다. 육군 참모가 끼어들었어요. K 전차도 우리 M1A보다 가볍고 빠릅니다. 다른 장교가 거들었죠. K9는 세계 베스트셀러고요. 참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자만했습니다. 장관이 다시 물었어요. 해밍턴 대령, 의회에 뭐라고 보고합니까?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사실대로 보고해야죠. 장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동맹국들이 우리를 버릴 겁니다.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장관님, 이미 버리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워커 장군이 입을 열었어요. 장관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말씀하시죠. 워커 장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군과 훈련한 적 있습니다. 장관이 물었어요. 언제죠? 2015년입니다. 워커 장군이 회상했죠. 그때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훈련 태도가 달랐습니다. 치열했죠. 워커 장군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무시했다고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워커 장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제 잘못입니다. 한 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까? 장관이 손을 내었어요. 그건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존심의 문제였죠. 미국이 한국 무기를 산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수출 그래프가 나왔어요. 한국 방산 수출액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죠. UAE, 이집트, 인도네시아, 필리핀. 국가 이름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모두 한국 무기를 도입했거나 검토 중입니다. 장관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가 자만했군요. 워커 장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합니다. 한 중령이 물었어요. 왜 우리가 뒤처진 겁니까? 분석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멈춰 있었습니다. 화면에 연도별 투자 비율이 나왔어요. 한국은 국방 예산의 8%를 연구 개발에 투자했습니다. 다음 수치가 나왔죠. 우리는 2%였습니다. 4배 차이였어요. 결과는 명확합니다.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달렸고 우리는 걸었습니다. 장관이 눈을 감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 공식 기록으로 남깁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장관님. 장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호하게 답했어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화면에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를 떴어요. 모두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워커 장군이 제게 다가왔어요. 해밍턴 대령.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말이 옳았습니다. 장군이 손을 내밀었죠. 우리가 틀렸습니다.
악수를 받았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중요하죠. 장군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래도 인정하기 힘드네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요. 한국이 새로운 기준이 됐다는 걸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하늘은 맑았어요. 하지만 미국의 자존심엔 구름이 끼었죠. 우리가 한국에게 졌다. 장관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인정하기 힘든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이 역사적 순간을 기록해야 했죠.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요. 그리고 미국이 무엇을 잃었는지를요. 하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에게서 배울 수 있으니까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기록하며요. 밤 10시 워싱턴 D.C.의 사무실은 고요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최종 분석 보고서였죠. 제목을 다시 읽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전쟁 방산 패러다임의 전환. 문득 새로운 파일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방위사업청 보도자료였습니다. KGGB2 개발 완료 소식이었죠. 파일을 클릭했어요. 화면에 사양이 나타났습니다. 사거리 200km. 숨이 막혔어요. 기존 모델의 거의 2배였습니다. 이동 표적 타격 기능. 실시간 데이터 링크. 투하 후 목표 변경 가능. 의자의 깊숙이 기댔습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무기였어요. 200km면 대부분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적진 깊숙이 안전하게 타격 가능한 거죠. 이동 표적 타격은 더 놀라웠어요. 움직이는 차량, 함정까지 명중시킬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데이터 링크 기능도 혁신적이었어요. 투하 후에도 조종사가 목표를 바꿀 수 있었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200km면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휴전선에서 평양까지가 그 정도거든요. 중국 연안도 타격권이에요. 일본 규슈까지 닿는 거리였죠. 미국은 이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JDAMER 최신형이 130km였어요. 그것도 가격이 3억 원이었죠. 한국은 또 앞서간 겁니다. 추가 정보를 확인했어요. 한국 공군이 KGGB를 1200기 이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KGGB2도 양산 준비 중이었죠. 2026년부터 배치 예정이었어요. 엄청난 화력이었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쳤어요. 한국 무기를 도입한 나라들을 표시하기 시작했죠. 폴란드에 빨간 점을 찍었습니다. K9 자주포 1000문 이상. K 전차 800대 계약. 천궁 방공 미사일도 도입 중.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점을 찍었죠. KGGB 500기. 천궁 미사일 시스템. UAE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궁 미사일 대량 도입, K9 자주포도 검토 중이었어요. 동남아시아 전역에 점들이 퍼졌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모두 한국 무기를 운용 중이었죠. 호주도 K9을 도입했어요. 노르웨이가 K9을 선택했습니다. 에스토니아도 K9을 주문했죠. 이집트는 K9 200문을 도입했어요. 지도가 빨간 점으로 가득 찼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광경이었어요.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10년 후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방산 수출액이 500억 달러를 넘을 수도 있었어요. 세계 3위권 진입이 가능했죠. 새로운 무기들도 나올 겁니다. 차세대 전투기, 무인 전투기, 극초음속 미사일.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충분히 가능했어요. 보고서에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다음 문장을 썼어요. 이제 선도자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KGGB2가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미래는 이미 한국산이었어요. 또 다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무인기 개발 소식이었죠. 스텔스 무인 공격기였어요. 2028년 첫 비행 예정이었습니다.
AI 자율 비행 시스템을 탑재한다더군요. 조종사 없이도 작전 수행이 가능한 거죠. 이건 전쟁의 미래였어요. 한국이 그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 기념탑이 불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미국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달랐어요. 미국만이 최강자가 아니었죠. 한국이라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나라. 경외감마저 들었어요.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요. 세계 방산 시장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1억 원짜리 폭탄으로요. 그 폭탄이 전쟁의 룰을 바꿨습니다. 국경을 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게 됐죠. 방공망 밖에서 안전하게 타격 가능해졌어요. 전투기 손실 없는 완벽한 승리. 이게 새로운 전쟁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방식을 만든 거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워커 장군이었습니다.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대령.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KGB2 정보도 확인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렇죠? 장군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따라잡으려면 5년은 걸릴 겁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장군이 다시 말했어요. 내일 국방부 브리핑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신 보고서가 역사가 될 겁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최종 결론을 작성했죠. 1억 원짜리 폭탄이 세상을 바꿨다. 간결하지만 명확한 문장이었어요. 미래는 이미 한국산이다.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보고서를 저장했어요. 70페이지짜리 문서였습니다. 30년 경력의 결정체였죠.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기록이었어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죠. 새로운 시대도 함께요.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선 시대. 미국이 더 이상 유일한 최강자가 아닌 시대. 기술이 국경과 크기를 초월한 시대. 저는 이 모든 것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달자가 되어야 했어요. 세상에 알려야 했죠. 무엇이 바뀌었는지를요. 왜 바뀌었는지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가방에 보고서를 넣었어요. 내일 브리핑 자료였죠. 펜타곤을 뒤흔들 자료였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생각했어요. 30년간 믿었던 것이 무너졌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 기술은 국경을 모른다는 것. 작은 나라도 강할 수 있다는 것.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나는 자부심을 느낀다. 인류의 기술이 발전했으니까요. 그 기술이 어느 나라 것이든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진보였죠. 그리고 한국이 그 진보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K방산의 시대. 1억 원짜리 폭탄이 연 시대.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증인이었습니다. 1억 원짜리 폭탄 하나가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미국 펜타곤을 침묵시켰죠. 30년 경력의 영국계 자문관이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 졌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현재입니다. 자동차 만들던 나라가 이제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휴대폰 수출하던 나라가 이제 전쟁의 룰을 바꾸고 있습니다. 폴란드, 사우디, UAE, 베트남. 세계가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어요. 중국제 무기는 불타고 한국제는 날아올랐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왔습니다.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세계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이 세계의 판도를 바꾼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